세상에는 사이클이 있고 금융의 겨울이 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자본주의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돈과 은행이 무엇인지 역시 잘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란 말 그대로 자본을 생산수단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자본주의 4.0은 여기 나와야 있는 것처럼 영국의 경제평론가 아나톨리 칼리츠키의 자본주의 4.0이라는 책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1.0, 2.0, 3.0, 4.0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1기는 바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얘기합니다. 나폴레옹에 대한 영국의 승리에서 대공황까지의 시기로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완벽하게 조절될 줄 알았죠. 근데 그 시장의 손이 몇몇 탐욕적인 자본가의 손에 넘어갈 때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기는 대공황 이후에 이제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큰 정부가 대두되게 되죠. 그래서 케인즈의 거시 경제학에 입각해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과 같은 정책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그리고 정부의 무능, 정부의 부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 자본주의도 1970년 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죠. 1970년 경기 불황에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하이에크에 의해서 아담 스미스가 다시 재조명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다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시장 경제가 시작되면서 금융자본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1997년 태국의 금융위기를 출발점으로 한국의 금융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까지 마침내 신자유주의도 종을 치게 됩니다. 자, 금융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달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란 금과 더불어서 국제 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944년 미국 브레튼-우즈에 세계 44개국이 모여서 전후 국제통화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금본위 제도를 얘기합니다. 미 연방은행은 금을 비축하는데 금 비축량에 비례해서 달러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온스당 33달러에 연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달러에 연동해서 세계 각국 통화의 환율이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브레튼-우즈 체제로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달러는 세계 경제를 장악하게 되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금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유럽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비해서 미국은 경제가 침체되고, 그리고 소련과의 냉전 비용이나 그리고 월남전 이런 참전 비용을 통해서 엄청난 달러를 찍어내게 되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유럽 몇몇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 미국이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금폐한을 요구하게 됩니다. 금이 턱없이 부족한 닉슨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닉슨 쇼크라고 합니다. 1971년에 닉슨이 브레튼-우즈 협정을 깨트리고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금이 아니라 명목화폐, 피아트머니라고 하는 가짜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자, 은행은 빚으로 돈을 버는 곳입니다. 중앙은행에서 가짜 돈을 찍어내고,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죠. 5천억을 찍어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A은행으로 갑니다. 그러면 같은 경우는 통상 10%의 지불 준비금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제외하고 이렇게 빌려주면 한 5% 정도를 남겨놓고 필요한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 B라는 은행은 또 3.5%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6조 정도의 돈이 뻥튀기가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란 뭘 하는 곳이냐면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곳입니다. 대출을 해주면 새 돈이 생겨요. 그래서 돈은 빚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됐죠. 빚을 많이 빌려줄수록 은행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법니다. 자, 은행에 대한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은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우한에 나온 영상입니다. 이제 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지, 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왜 부동산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지, 왜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부채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희생자는 언제나 힘없는 우리들 중에 누구입니다. It's not a democratic system. It's a private banking system. Four bankers, five bankers, four bankers. 너무 충격적이죠. 저는 처음 보는 순간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은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비가 올 때 우산을 걷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LTV라고 하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얘기하는데, 자, LTV 70이면 내가 3억을 가지고 있을 때 7억을 빌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집을 삽니다. 그럼 3억에 대한 7억의 부채 비율은 233%입니다. 근데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집값이, 금리가 아니라 집값이 15% 하락한다고 봤을 때 집값이 8억 5천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빚은 그대로 7억 남아있지만 내 자본이 얼마로 떨어져요? 1억 5천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 대 7억의 부채율은 466%가 됩니다. 경기 침체만 돼도 이런 상황이 초래돼요. 그래서 내가 빚으로 대출을 받아 산 집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직접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부채율이 250% 이상이 되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강매가 들어올 확률이 크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이 LTV가 최고 95% 그리고 그 이후에 11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경우는 주택 가격보다 뭐가 높아요? 대출 금액이 훨씬 높은 상태죠. 자, 이 빅쇼트가 바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20조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4명의 괴짜 천재에 관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영화 역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용어를 충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또 국가 부도의 날이 있습니다. 한 번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미국 경제가 붕괴한다는 것에 베팅을 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서브프라임은 비우량 고객을 얘기하죠. 즉 대출 부적격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주택시장은 불패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에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너도나도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했죠. 근데 2004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파산하기 시작하고 결국 리만 브라더스와 같은 대금융사들까지 연쇄부도가 나면서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1에서 9등급까지 있죠. 1등급은 낮은 이자로 큰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7에서 9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자는 높고 적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라임, 우량 고객, 그리고 알트 A, 그리고 서브프라임, 부적격자서 세 가지 등급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 파생 상품인 CDO입니다. 최근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자, 여러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정권 상품입니다. 그래서 CDO는 바로 그 모기지 중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AAA 등급과 그리고 낮은 BB와 C 같은 이런 상품들을 섞어서 만든 파생 상품입니다. 오렌지가 실물 자산이라면 오렌지 주스는 파생 상품이에요. 그래서 1차 CDO, 2차 CDO, 3차 CDO 이렇게 해를 거듭하면 투기로 변질이 되죠. 그래서 기초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대규모 부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 축구를 예를 들어서 한국과 스페인 중에 어디가 축구를 잘하죠? 스페인이죠. 자, 보니까 피파 랭킹이 한국은 57 그리고 스페인은 3위입니다. 그리고 몸값을 비교로 하자면 한국은 다 합해서 872억 그리고 스페인은 6,988억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베팅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한국이 이긴다에 베팅을 하면 배당금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밑에 있는 CDS입니다. 신용부도 수합을 얘기하는데 신용부도 수합은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 채무를 불이행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보험과 같은 파생 상품입니다. 두 개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초자산이 되는 CDO가 부실해질수록 CDS 보유자는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4명의 천재들은 바로 이 모기지가 부실하다는 것에 베팅을 하고 CDS를 매입한 사람들입니다. 자, 페이크에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던 거죠. 뭐 스트릿거리나 심지어 개의 이름으로 아니면 죽은 아이의 이름으로까지 대출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기뻐하면서 당신의 서브프라임 등급 친구에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은 투자은행에 그 주택 융자를 판매했죠. 주택은행은 이걸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 MBS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시키고요. 이걸 또 CDO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와 그리고 투자펀드 그리고 개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금융 엘리트들은 일종의 보험인 신용부도 수합을 구입하게 되죠.
그래서 빅쇼트에서 쇼트라는 말은 공매도를 뜻합니다. 공짜 매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빌려서 매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빌 상품이다. 그래서 주식이 하락하는데 베팅을 해서 4명이 공매도로 20조 돈을 벌었죠. 그래서 국가은행을 엿먹인 사건입니다. 이 서프라임 사태로 미국에서만 5조 달러에 달한 채권과 부동산 가치가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리고 800만 명이 집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가정이 붕괴되고 자살자가 속출한 사건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터졌습니다. 설마의 1조 물렸다 나와있죠. 자, 금융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왜 왔는지 무지하거나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또다시 같은 상품에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독일 DLS 금리 파생 상품 이걸 사모 형태로 판매해서 원금을 몽땅 날릴 판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가 일정 비율을 벗어나지 않으면 4에서 5% 정도의 수익을,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100% 원금을 손실할 그런 옵션 매도 상품입니다. 파생 상품에 옵션과 선물과 그리고 스왑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파생 상품은 제로섬 게인이라 옵션 매도 쪽이 손실을 보게 되면 반대쪽은 옵션 매수 쪽은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지 수단으로 옵션 매도와 옵션 매수를 반반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70대 30이라든지 이 정도로 해서 만약에 이걸 판매했다면 지금과 같은 손실은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소위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금융 사이클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분석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조 손실을 봤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1조 이익을 봤다는 거죠. 우리는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독일 국채금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마케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 손실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예금과 같다고 손실이 전혀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0.713 0.6만 넘어가면 제로로 원금을 다 전액 손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융 엘리트 중에 한 명이었던 스티븐 브릴이라는 사람이 작년 2018년 타임즈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자, 금융 엘리트는 새 자산을 구축하기보다는 자산을 복잡하게 옮기는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창조했다. 그들은 파생 상품, 이걸 워렌 버핏은 대량 살상무기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파생 상품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 파생 상품과 신용부도 스왑을 비롯해 매혹적이고 위험 부담이 높은 금융 도구를 고안해냈고, 이는 빠른 수익이라는 화물경을 낳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는 이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이들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았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는 또 페이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세계를 강타한 거품 경제의 탄생과 붕괴는 금융 엘리트들이 제도 안에 쏟아부은 수조 달러의 가짜 돈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금융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수백만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식과 채권 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의 문을 열어주었다.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돈으로 도박을 하고 돈을 잃었는데 대중은 세금과 구제금융이라는 형태로 그 돈을 잃은 부자들의 손해를 메꿔주고 보너스까지 지불해줬던 것이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금융 엘리트들이 중산층의 돈을 합법적으로 강탈해갔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중산층을 없애는 양극화를 심화시켰죠. 이때 파생상품의 시장 규모는 약 700조 규모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라진 5조 달러를 대신해서 다시 5조 달러를 찍어냈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금융위기는 1200조 달러입니다. 이제는 초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지진으로 생각하면 여진 정도의, 그리고 이제 본진이 시작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3회에 걸쳐서 엄청난 달러를 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시장에 어마어마한 통화량을 공급했죠. 이 수조 달러의 양적 완화는 유례가 없는 주식의 버블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98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지금 곧, 자, 3중점을 찍고 나면 탈진점이라고 합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사태를 피하라고 합니다. 지금 눈이 많이 쌓이는 상태예요. 눈이 하나만 떨어져도 이제 눈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3중점을 깨고 나면 시장이 폭락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은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에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에서 번 돈으로 쌓아 올린 진정한 호황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빚으로 만든 호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낸 돈이 바로 빚이고, 미국의 부채는 개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빚은 얼마라고요? 매년 1조 달러씩 늘어나서 현재 22조 달러입니다. 미국 총 생산량 GDP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부채는 계속 늘어나서 22조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연방의회가 지정해 놓은 부채 한도가 있죠. 그 한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9월에 미국은 디폴트가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2021년 7월 30일까지 2년간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 2년 동안 빚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경기 침체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나오신 거 보셨죠?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은 국채 금리가 10년물 장기가 이자가 높아야 되죠. 근데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됐다는 얘기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10년물에도 금리가 낮아도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들었으면 세계의 달러는 미국 국채 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금리가 더 하락하게 되죠. 이럴 때 미국은 만기가 들어오는 그 고금리 국채를 이제 저금리 내지는 제로금리의 국채로 바꿔 타게 됩니다. 그래서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그래도 혜택을 보는 거죠. 하지만 이것보다 경제 침체 진짜 신호탄은 뭐냐면 바로 기준금리의 인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년 7개월 만에 미국의 금리가 0.25% 인하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7월 31일 날 0.25%를 인하했죠.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달러를 풀어낼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아까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양적 완화 4가 되겠죠. 그래서 QE4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는 MMT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양적 완화는 과거 5조 달러 정도가 아니라 약 50조 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그만큼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는 가치가 그만큼 폭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쓰레기로 바뀌기 직전이라는 예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연준 금리를 0.25 정도가 아니라 1%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채 한 달이 되기도 전에 또다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경제 침체를 자인한 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4차례에 걸친 0.25%씩 점차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자, 금리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만 지금 경기 침체 징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덴마크는 2012년에 0.65 마이너스 금리 상태입니다. 유럽 22도 0.3,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 2014년에 이미 0.75, 스웨덴, 일본 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경제 위기는 신용화폐의 수명이 다하는 경제 위기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발표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라고요?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의 징조라고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얘기한다면,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8월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장기 침체, 즉 경제 공황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급성 질환과 같아요.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조금만 높이면 잡혀요. 근데 디플레이션과 같은 디플레이션은 만성 질환과도 똑같습니다. 혁신도 투자도 없는 이제 무기력이 만연한 죽은 사회로 변해간다는 거죠. 첫 번째 위험은 투자와 소비가 지연됩니다.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집을 사고 차를 살 사람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하이리딩과 같은 소비 네트워크가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서 자본주의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가장 멋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 디플레이션인데, 가계 부채는 계속 증가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계속 하락하면서 소비 여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정책, 양적 완화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거죠. 일본과 유럽의 경우가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통화정책이 무력합니다. 이렇게 암울한데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부자는 위기 속에서 점점 더 부자가 되갑니다. 이런 위기가 오면 쾌재를 부르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양적 완화를 해도 내 신용 등급이 그 돈을 빌릴 만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잃어버린 돈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노래 제목 같은. 돈이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빚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고 있는 바로 금융 지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실생활의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자, 페이커에서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는 법,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라고 합니다. 당신의 저축, 집, 그리고 은퇴 자금이 당신의 자산이 아니라 부자들의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당신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독수리는 자식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수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독수리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압니다. 팀을 꾸리고 팀으로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E와 S 4분면에서는 혼자서 돈의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B와 I 4분면에서 구성된 팀과 함께 돈의 게임을 하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독수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닭들은 여기 투자해봐, 여기 비트코인에 투자해봐 이러면 그냥 솔깃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이 투자합니다. 그건 100% 남의 돈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독수리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무한 수익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면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게 되죠. 그때 어마어마한 신용을 바탕으로 막대한 돈을 빌려서 투자 수익을 납니다. 그죠? 휴지 조각이 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해서 또 뻥튀기를 하는 절호의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의 돈이란 바로 닭의 돈입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중산층의 돈이라는 거죠. 여기 중산층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 연금, 그리고 퇴직계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주택 대출금을 끼고 산 집, 이런 모든 게 내 자산인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세금은 누구의 지갑을 채워주는 거예요? 정부의 지갑을 채워주는 거예요. 연금과 IRA는 월스트리트, 이 사람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은행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채, 내 지갑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자산입니다. 개념을 바꾸시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심지어 세금조차도 자산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빚조차도 자산이 되게 만드는 그런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쓰는 방법은 지출이 낭비로 끝나버리죠. 소비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독수리는 지출이 수입이 되게 전환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닭들은 돈을 쓰지만 그 돈은 그들에게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만약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최저시급이에요. 1시간에 8,350원, 하루 6시간, 한 달에 20일을 계산하면 100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노동 수익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패러다임이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 시간당 단가를 10배로 높이면 됩니다. 여기 누구죠? 전문직 종사자. 그죠? 자기 학습이나 개발을 해서 내 시간당 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하루 6시간을 60시간으로 10배를 늘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와 똑같은 아바타를 10명 복제하면 되죠. 10명 고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20일 일하는 것을 200일로 시스템 복제와 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을 통한 자기 복제, 즉 시스템을 가지고 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지갑으로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구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빅데이터는 석유와 같습니다. 현재의 빅데이터가 뭐라고요?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석유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23억 명의 자산을 가지고 대기업과 장사를 합니다. 내가 바로 그들의 자산입니다.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것이 부채이고, 나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자산을 구축하는 일이고, 내 주머니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페이스북은 우리가 페이스북을 공짜로 사용하는 대신 싫든 좋든 간에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광고를 시청해야 됩니다. 23억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SN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걸 그냥 두지 않죠. 막대한 광고료를 투자합니다. 노출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수익을 누가 가져가요? 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수익이 집중되고 독점되는 구조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튜브는 수익을 분산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죠. 바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인데, 광고 수익의 55%를 크리에이터들, 컨텐츠 제작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독자가 약 5,000명 정도일 때 월 30여만 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5만 명이면 300여만 원, 50만 명이면 월 3,000여만 원의 1인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의 꿈이 뭐예요?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대도서관입니다. 연 17억을 유튜브 1인 미디어로 벌고 있습니다. 중앙 집중형 플랫폼과 분산형 플랫폼을 비교해 본다면, 페이스북과 같은 중앙 집중형 플랫폼에서는 모든 수익을 플랫폼 제공자가 독점하는 데 비해서, 분산형 플랫폼에서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잇은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기반의 SNS 서비스입니다. SNS의 가치는 플랫폼 참가자의 기여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플랫폼에 컨텐츠를 올린 사람들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이런 것들과는 달리 사용자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스팀잇입니다.
이처럼 진화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생태계에 들어오는 모든 경제 주체가 모두 수익을 골고루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스팀잇의 스팀잇 플랫폼의 수익 창출 방식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게시물을 올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추천 공유를 해주면 스팀 파워나 스팀 달러와 같은 디지털 화폐를 보상으로 받게 됩니다. 7일 후에 3대 1의 비율로 보상을 해주게 되죠. 그럼 나는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공유하고 댓글을 쓰는 능력은 있어. 그럼 어디를 사용하겠어요? 스팀잇을 사용하죠. 내게 더 많은 혜택과 보상을 줍니다. 또 하나 특별한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발행된 그 스팀 파워나 스팀 달러가 이 스팀잇의 기업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것처럼 현금 자산이 같이 커집니다. 주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점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블로그에 올렸다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은 내가 탈퇴와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죠? 근데 블록체인 기반의 SNS에는 영구적으로 그 데이터가 남아서 평생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슈퍼도 돈을 쓰기만 하는 슈퍼가 있고 그리고 돈을 버는 슈퍼가 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수천억을 투자한 유점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활용하는 한 우리는 평생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단순 소비자입니다. 근데 가상공간, 인터넷에 하이리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슈퍼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는 내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내 숲을 하나 분양받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현명한 소비자로 나 혼자 쓸 때 3% 그리고 내 멤버십 늘어남에 따라 최고 35%의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유 숲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 마트와 하이리빙 쇼핑몰의 캐시백을 비교해 본다면 자, 마트에 가서 제가 20만 원 정도 장을 보면 최고 0.5% 1000점 정도의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A, B, C 지인 3명과 같이 장을 보더라도 역시 각각 자기 카드에 1000점씩 찍히고 끝나죠. 이걸 개인 단순 캐시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리빙은 독특하게도 단체 복합 캐시백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처럼 칫솔 하나만 사더라도 1000점 이상일 때 3%의 마일리지를 돌려줍니다. 일반 쇼핑몰에서도 이와 같은 마일리지는 많이 돌려주죠. 하지만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없습니다. 근데 하이리빙 쇼핑몰에서는 내가 한 소비는 물론이고 내가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까지 다 추적해서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마트에서 하이리빙으로 바꿔서 20만 점 정도 장을 봤더니 이제 3% 6,000점의 캐시백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 숲을 잘 알지 못한 A, B, C 3명과 함께 장을 봤더니 이제 그들도 역시 6,000점씩 1,000점보다는 6,000점 그들에게 혜택을 줬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매출을 나의 매출로 잡아줬죠. 그래서 80만 점에 대해서는 이제 3%가 아니라 6%로 48,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눠준 6,000원 4개 이거 빼고 나면 아직도 24,000원이 남아있죠. 이걸 누구에게? 나에게 광고비로 나에게 돌려주죠. 그래서 나는 3만 원이라는 캐시백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소비자로 그냥 아무런 기회가 없는 곳에서 내가 쇼핑을 지속할지 아니면 내가 노력한 만큼 수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곳,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쇼핑할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 하이리빙 플랫폼의 수익 창출 방식을 한번 본다면 1차 17%입니다. 1000점 이상 40만 점 이하는 3%로 마일리지로 지급이 되어지죠. 소비자에게도 마일리지를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리빙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500만 점까지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도 3, 6, 9, 12, 17 이렇게 수수료도 같이 증가하고 있죠. 나를 포함한 소비자 멤버십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차 보너스는 7%로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1차 17%를 한번 만들어 봤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와 같은 아바타, 나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독립시킬 때마다 500만 시장에 대한 7%, 35만 원의 로열티 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3차 보너스는 11%죠. 이 11%는 회사 전체 매출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이리빙 플랫폼의 가치가 커짐에 따라, 하이리빙의 매출이 커짐에 따라 우리의 소득도 함께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 때문에 우리가 하이리빙의 주주의 개념으로, 주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이리빙은 수익을 독점하는 중앙 집중형 플랫폼이 아니라 플랫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소비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분산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 첫 번째는 자본주의 4.0에 딱 맞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4.0은 따뜻한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 공동 소비를 통해서 개인의 능력, 기술을 극대화시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위기, 디플레이션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인 보상 시스템으로 진정한 공유 경제를 열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제 노동을 통한 수익 구조에서 탈피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공유와 연결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가는 하이리빙 사업을 추천해드립니다. 내가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그게 바로 하이리빙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배분입니다. 안전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그것도 부채가 없는 실거주 부동산, 그리고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의 90%를 투자하십시오라는 얘기죠. 이것도 주식 같은데 상품에 투자하지 마시고 실물에 투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과 은을 신의 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골의사 박경재가 W라고 얘기한 걸 기억하시나요? 네. 그토록 찾기 원하는 W가 바로 새롭게 부상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4차 산업의 지분을 갖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초기에 따따따가 불러올 미래를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 또한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눈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10% 정도의 자산을 투자하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 내용은 국가부도의 날에서 마지막 김혜수의 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팀으로 일해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저는 두 번은 지고 싶지 않거든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